잊어버리고 난 다음부터 이 달러가 더 올라가네. 맞아요. 나 이거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되니까 다시 살까요? 연초에 달러가 1,100원대였어요. 네. 지금 1,360원.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천정이 도대체 어디냐? 계속해서 천정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보면 이 1,400원을 넘었다? 이거 상당히 불안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가장 기억하기 싫어하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그리고 2008년 미국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당시에 1,400원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만에 하나 1,400원을 깨고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세 번째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루 만에 원달러 환율이 17원, 19원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변동성이 너무 커졌어요. 왜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애가 둘인데 큰애가 아빠 따라 미국 간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게 2008년, 2007년, 8년, 9년, 10년, 11년 요 타임이었거든요. 위기. 그때 엄청나게 환율이 높아졌을 때 맞아요. 보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한때 1,600원까지 갔었어요. 멋더미로 그때 1,7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맞아요. 멋더미로 그냥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다 보내주고 그랬어. 난 한국에서 쫄쫄 빨면서. 그런데 한 5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왔거든요. 애는 돌아오고 아빠는 거기 있었었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일은 다 벌어지지 않겠지. 했는데 또 벌어져. 또 요즘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그때보다 더 많이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는 거지? 나는 보내지 말란 뜻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의 전형적인 헬리콥터 맘을 보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헬리콥터 말이야. 헬리콥터 맘이 있으니까 김연아가 나타난 거고 조성진이 나타난 거예요.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 지금 보면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크게 이제 저는 트리플 악재라고 하는데요. 하나가 뭐냐? 달러만 강세예요. 달러만 강세. 달러만 강세. 분기점이 지난달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이었어요. 잭슨홀 미팅에서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일단 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매파적 성향을 드러내는데, 야, 지금 보면 한번 물가의 목표치 한국과 미국은 2%예요. 중앙은행의 관리 목표치가. 네. 근데 지금 미국은 뭐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한풀 꺾였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네. 4배 이상 높거든요. 관리 목표치. 그러다 보니까 한번 올라가고 그다음 내리는 것도 한참 후에 내리겠다는 거예요.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드는 걸 보고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 인덱스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반면에 지금 유럽 경제하고 중국 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네. 유럽 경제도 지금 이 푸틴이 가스관을 조절하다 보니까 겨울철 에너지난, 거기에다가 경기 침체가 더해지면서 상당히 좋지 않고요. 물가 또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요. 그래요. 중국은 또 뭐 청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뭐 그 도시를 봉쇄령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같이 떨어지죠. 원화는 요즘 들어서는 위안화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자, 이런 것들이 문제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달러를 차곡차곡 모을 수 있었던 건 반도체 수출 잘 됐잖아요. 반도체 수출도 26개월 만에 꺾였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난 4월부터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해서 계속 적자예요. 네. 달러 들어오다가 에너지 수입 때문에 퍼주는 게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이 지난달 외환보유고 발표했는데 또 빠졌어요. 또 빠져요. 예, 왜냐? 이렇게 달러가 급속도로 하루에 10원 이상씩 오르내리면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구두 개입. 정책 당국자가 시장의 환율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 이 말이면 먹혀야 돼요. 그렇죠. 먹히지 안 않으니까 먹히죠. 그다음에 외환보유고를 풀고 있어요. 네. 달러를 직접 시장에다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먹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 달러가 더 뛸 가능성이 높네? 라는 거예요. 왜냐? 9월 21일에 미국은 FOMC 회의가 있어요. 우리는 쉬어가요. 네. 쉬어가는데 이 잭슨홀 미팅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3번 올리는 걸 연거푸 3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2.5% 수준인 기준금리를 언제까지 올린다?
4%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멀었네. 네. 달러 강세는 더 되네라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결국 당분간 지속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어제 나온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가 바로 그거예요. 네. 지금 국내도 보니까 소비도 좋지 않은데 수출도 위축되고 있어요. 네. 여기다 환율까지 불안해요. 그러면 복합적인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과 같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로 성장이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준하는 복합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우리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게 또 안 돌아요. 이게 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그 집을 지어서 공급하려는 업체들은 많았는데 영끌은 지금 다 포기 상태로 지금 나 모르겠다 내놔라 이런 상태가 돼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데 금리는 계속해서 전혀 방을 뭐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사실은 정부가 금리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쓰고는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이 예대마진차 너무 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돈 잘 버는 정유사 그리고 은행은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네네. 금감원장까지 나서서 구두 개입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예대 마진차를 매달 공시를 하고 있어요. 네. 봤더니 여긴 좀 위험 수위가 높네? 라고 하면서 경고를 주니까 은행들이 조금씩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기존 대출자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새로 대출 받으시는 분들 혜택이고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이 생색내기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예금금리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예금금리 많이 오르면 역설, 이 금리의 역설은 뭐냐? 자본조달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꼼수를 부리고 있어서 앞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고정금리 대부분 6에서 7%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한은도 지금 미국 이렇게 3단계씩 껑충껑충 뛰면 캥거루처럼 뛰면 우리도 보폭을 한 걸음씩이라도 아니면 적어도 2걸음씩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은 이창용 총재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빅스텝 한꺼번에 2단계 뛰는 건 역사적 한 번이면 돼. 충분해.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갈 거야 라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2번이에요. 10월과 11월 통화정책회의 공개시장에 우리 그 금통위가 2번 남아 있는데 그때 2번 다 올리면 우리 연 기준금리가 3%예요. 네. 3%면 지난해 8월 0.5였어요. 0.5에서 지금 불과 1년 반 새에 2.5%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이 말씀하신 도중에 이수정님께서 슈퍼챗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수정님은 우리 단골이신데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가 19.9만 명이어서 빨리 힘내라고 보내주신 걸로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데 이제 무역 수지 얘기도 한번 해봐야 돼요. 지난달 무역 수지가 월간 사상 최대였다. 달러와 가치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지금 무역 수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다가 환율 1,400억 원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로화, 엔화, 위안화 동반 하락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원화도 약세가 지금 계속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경쟁력이 더 세지는 거 아닙니까? 어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연초 대비 주요 국가의 통화 가치가 얼마나 절하되냐, 평가 절하되냐를 따져봤더니 주요 31개 통화 가운데 네. 우리나라가 8번째로 빨리 떨어졌어요. 어허. 많이 원화 가치가 하락을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달러 강세가 이제 제왕적 수준으로 지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뭐 이 외환 당국이나 정부 역시 과거와 비슷한 추세는 좀 아니다. IMF 때처럼 원화 약세로 인한 어떤 셀코리아라든가 자본이 급속하게 유출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유로화도 약세, 위안화도 약세, 일본 엔화도 약세. 일본 엔화는 24년 만에 최저니까 우리보다 더 심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하고 그리고 일본은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는 반면에 얘네들 금리를 내리거나 경기 부양 쪽으로 초점을 맞춘 데여서 우리랑 네. 상황이 좀 달라요. 우리는 따라 올리고 있잖아요. 따라 올리고 있는데도 원화 가치 약세를 방어를 못하고 있는 네.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전에는 분명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에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더 커지니까. 네, 근데 이제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
일본의 통화 가치가 우리랑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최근에 달러 강세라는 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재 사다가 중간재를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워낙에 수출 기업들에 대한 원가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늘어나면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화는 줄고 또 이게 또 환율 상승을 또 부추기고 네.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또 주식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이상해요. 지난 8월에 외국인들 국내 주식 4조 원 사들였어요. 그럼 반대네. 그러니까 네, 아니 네. 왜 도대체 네. 금리 지금 분명히 한국은행과 미국은 금리 상한이 똑같은데 물론 9월이면 역전됩니다. 9월이면 역전되지만 그러면 원화 가치 절하가 분명해 보이는데 왜 살까? 그동안 국내 주식은 내릴 만큼 내렸다. 원화 약세를 기회로 외국인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네. 삼성전자 5만 원대, 6만 원대 무너지니까 네. 사기 시작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1,400원 넘어도 과연 살까? 이 부분은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환율 때문에 고통받는 건 중소 수출 기업들이에요. 네. 옛날 키코 사태 기억나세요? 네, 키코 사태. 기억납니다. 납니다. 키코 사태는 뭐냐면 수출로 굉장히 돈을 잘 벌었는데 환율 변동성 때문에 환해지를 못한 기업들이 흑자 내고도 도산한 다 것, 도산했어요. 도산한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와 외환 당국은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과거에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아직은 4천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네. IMF처럼 150달러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풀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에 이제 경험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건 키코 사태처럼 중소 수출 기업들의 경우는 환해지를 못해서 도산할 기업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은 덜 걱정된다 하더라도 중소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돼야 된다. 근데 대통령이 이 상황을 알아요? 이해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사실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는 없어요. 밑에 얼마나 유능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냐고.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냐고 외환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뭐 외환 시장에 대해서 뭐 투기적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가려내라라고 이제 구두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 외환 시장이 어차피 원화 가치 약세를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금을 노려서 이제 한번이라고 하죠. 이득을 보기 위한 세력이 있다면 그걸 모니터링하라 그런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뭐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기조적으로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전반적으로 미국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력한 이제 긴축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하나는 원자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문제거든요. 원자재 들여오는 데 대한 돈이 2배 이상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로잡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기업보다는 수출 중소기업을 더 이제 이 뒷받침해주는 문제. 이게 더 큰 관건이거든요. 그럼 좋아요. 지금 현재 사실 뭐 이 금리도 문제이지만 금리가 이제 연동 돼가지고 부동산 가격까지 완전히 망한 것 같으고 있는 이 모양새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현재 지금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막 집이 없어서 못 산다는 둥 영끌해서 사야 된다는 둥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또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영끌 다 손 들었습니다. 집이 안 팔립니다. 역전세입니다. 난리를 치잖아요. 난 도대체 그 시스템을 이해를 못 하겠던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예. 이게 지난 정부부터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빚내서 집 이제 산다. 재테크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지금 부동산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이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전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자산가치 버블은 법을 만들기는 쉬워요. 네. 버블이 꺼질 때는 서민부터 고통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분들이 정말 재형제축 얘기했잖아요. 네. 안정적으로 투자 가치 자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재형제축처럼 정말로 이제 버블이 꺼져도 안정적이잖아요. 7에서 8% 고금리 주는데 누가 위험하게 주식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이제 절세 상품을 만들어서 이걸 유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버블이 터지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귀뚱도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금리가 2% 한꺼번에 한 달 반 만에 2%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올라갔죠. 예. 오르니까 그때 이자 무서운 일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이 어떤 보고서를 냈느냐. 복합 위기이기 때문에 해법으로 제시한 걸 봤더니 저는 뜨악했는데 이제는 물가 안정이 방점이 아니라 경기 침체를 고려해서 통화정책 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않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전문가가 할 소린가? 아니 이거 좀 안정시키는 것도 좀 제대로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나와야 되는데 빙고. 하는 와중에 또 갑자기 그런 기조를 가게 되면 너무 섞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웬일이지? 이게 전문가가 할 얘기인가? 그렇지. 이건 보통 나 같은 사람이 하는 보통 말이지.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경기 부양에 방점을 두라? 와, 이건 상당히 뭐지? 특이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는 야, 이런 식의 또 혹세무미 나는 사람들이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는 부동산 정책 얘기에 좀 맛보다 말았는데요. 이 금리와 부동산 가격 얘기 좀 앞으로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부동산 금리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고 이 대출 금리하고 외국 그 금리 올리는 것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미치는 영향하고 좀 해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대체 연휴 공휴일이네. 대체 공휴일이에요. 그럼 우리 언제 하지? 그 다음 주에 되나? 대체 공휴일이에요. 저도 할 수 없어요. 어쨌든 돌아오는 제일 빠른 날에 알겠습니다. 한번 특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수고해주신 이인철 소장님 고맙습니다.